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들어갔는지 전과는 다르게 대들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쩍 싸우죠. 어떤 날은 아이의 논리에 제가 지고 분해서 씩씩거리다가 또 맞는 이야기라 반박도 못하고 이제 아이가 많이 자랐구나 싶어 웃습니다. 제 어린 시절 생각이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저도 호락호락 쉬운 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딸 때문에 저희 엄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희 엄마는 순하고 선하신 분이라 제가 더 의기양양하여 더 나섰거든요. 제 나름 내세우는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하면서 더 그랬죠. 돌아보면 엄마 덕에 제가 씩씩했고 엄마 때문에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게 제 큰 목소리의 이유가 되어준 거죠. 저희 엄마는 너무 여리고 약해서 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천사처럼 착하기만 한 엄마를 제가 아니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서요. 젊은 시절 예쁜 얼굴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엄마는 고르고 골라 시집을 가셨답니다. 하숙집을 하시던 할머니는 엄마가 혹시나 하숙집 학생들과 정분이라도 날까 걱정을 하면서 더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 걱정이 되셨대요. 너무 귀하고 귀해서 엄마를 시집이나 보낼 수 있을까 싶으셨다고 하셨고요. 할머니는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오셔서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할머니는 일을 쉰 적이 없이 힘들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성실한 분이셨지만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힘이 드셨나 봐요. 할머니는 전쟁을 겪으신 분이라 가난하고 밥을 굽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기에 식구들 먹고 사는 일을 더 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힘들게 산 탓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30대 중반에야 저희 엄마가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더 끼고 숨기듯이 애지중지 키우셨답니다. 엄마를 하숙집에서 키우시면서 혹여 엄마가 엇나갈까 신경을 많이 쓰셨답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예쁘고 곱게 자라셨고 마음까지 고우셨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우리 고운 딸 명희 고생 안 시킬게요 라고 약속을 하실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엄마는 여리디 여리셨죠.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얕잡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엄마 잘못이 아닌데도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했었죠. 그때 제 생각으로는 엄마가 답답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해 해서나 엄마가 못나서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조차도 화가 나서 엄마에게 못된 말도 하고 심술을 내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것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심술을 내는 건 매우 약한 편인데도 제 속이 이렇게 상하는데 저희 엄마는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서운하다고 많이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저에게 항상 죄인이셨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딸 고생시킨다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회, 소풍에는 오실 생각도 못하시고 미안해 하셨고요. 왜 그랬냐고요? 엄마 얼굴에 생긴 커다란 흉터 때문에 제가 놀림을 받을까봐요. 저는 진짜 그런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힘들어 하시니 참았을 뿐이거든요. 번번이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 것도 싫었고요. 저는 상처가 있는 엄마의 얼굴도 다 좋았는데 엄마는 본인의 상처로 제가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엄마가 어쩌다 얼굴에 상처가 났냐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엄마의 성격 때문이었죠.
엄마는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할 정도로 영리했는데 할머니가 혼자 돈을 벌어 하숙집까지 하시면서 어머니를 키우셨지만 고등학교까지 보내시고 그 이상은 못 보내셨답니다. 그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아서요. 엄마는 대학을 가고 싶긴 하셨지만 홀로 엄마를 키우시는 할머니를 더 고생시킬 수만은 없어 엄마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셨고요. 은행에 취직이 되어 창구에서 일을 하셨는데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친절하다 보니 우수사원으로도 몇 번 뽑혀 사보에도 실리시고 그러셨대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우셨고 고마우셨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시집 보낼 때는 진짜 좋은 사람에게 잘해서 보내겠다고 하셨대요. 주변에서 선을 보자는 사람도 많았고 하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엄마는 시집 안 가고 할머니랑 산다고 했답니다. 세상에 엄마랑 나 둘뿐인데 내가 시집 가면 엄마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 라면서요. 그런 엄마가 할머니는 기특하고 고마우면서도 엄마가 시집 가서 아이 낳고 남편 사랑받으면서 예쁘게 사는 걸 더 바라셨대요. 그런 할머니의 강경한 뜻에 따라 엄마는 억지로 떠밀리듯 선을 보셨답니다. 할머니가 하숙집을 하시는 덕에 엄마의 선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대요. 나름 괜찮다는 집안에서 선을 보고 싶다고 중매쟁이들을 보낸 거죠. 엄마는 워낙 할머니 품에서 자란 탓인지 연애할 생각은 못 하셨답니다. 그래서 선을 보는 것도 할머니가 골라주시는 대로 나가기로 다짐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셨기에 엄마에게 걸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오래도록 알아보고 혹시나 시집살이라도 당할까 이리저리 살피셨답니다. 그러다 할머니와 엄마가 살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남자 하나가 할머니 마음에 드셨답니다. 사진으로 봤지만 인물도 좋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남자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평판이 좋고 아버지는 통장을 오래 하셨다고 중매쟁이가 사람들이 발이 넓어서 창피한 행동은 안 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런 집이라면 엄마가 시집을 가서도 시집살이를 당한다거나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일단 얼굴이라도 보자고 하신 거죠. 할머니가 하숙을 하시고 엄마는 은행원인 데다가 인물도 좋다 보니 남자 집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선을 보자는 말에 얼른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남자는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예쁘고 영리한 여자였으니까요.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은 건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엄마는 처음 남자의 호의적인 태도에 멈칫했지만 잘생긴 남자의 호의적인 태도에 어느새 마음을 열었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니 더 쉽게 마음이 열렸죠. 할머니는 엄마가 적극적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 대접을 받고 살 거라 생각하셨대요. 공을 들여 데리고 갔으니 당연히 그만큼 귀한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엄마는 그런 대접보다는 다정한 남자의 말투와 표정이 좋았답니다. 회사에서도 엄마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었지만 다정하기보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은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허둥지둥거리고 안절부절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남자는 차분하게 웃었고 말씨도 차분하고 다정해 좀 더 영리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남자 집에서도 반기며 좋아했답니다. 사이가 좋았는지 결혼을 하고 3개월 정도 만에 엄마와 남자는 임신이 되어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남자도 처음엔 기뻐했대요. 그 딸이 저죠. 그 딸을 낳는 바람에 엄마는 은행도 그만두셔야 했답니다. 시댁과 남편은 딸을 낳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얼른 둘째 아들을 낳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린 딸이 밤마다 울며 조르는 바람에 너무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낮잠이라도 좀 자고 싶어 외할머니 집으로 향하셨답니다. 저를 맡기고 엄마는 좀 푹 자고 싶으셨대요. 거의 3일을 못 자서 정신이 없었대요. 오랜만에 엄마가 친정 나들이를 한 걸 본 하숙하는 학생들은 반가워했답니다. 애기가 엄마를 닮아서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인형 같니? 라며 귀여워해주고요. 그중 할머니 하숙집에 오래 묵고 있는 한 오빠가 있었는데 법대생이라 공부만 해서 얼굴도 잘 보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나와서는 아기를 반기더랍니다. 엄마와는 이야기 나눈 적도 없어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엄마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잠이 너무 자고 싶어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할머니 방에서 누워 잠을 잤답니다. 할머니는 그 곁에서 저를 돌봐주시고요. 할머니의 아기가 어느새 아이를 낳아 새삼 마음 벅차고 좋으시더래요. 괜찮은 집에 시집 보냈고 잘 살기만 한다면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 안도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저 다 좋으셨대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든 엄마를 더 푹 재우고 싶어 저를 업고 나가셨대요. 동네 슈퍼에 두부를 사려고 가셨답니다. 엄마가 깨면 밥을 먹이려고요. 동네 할머니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가며 자랑을 하시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뛰쳐나와 달리더랍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보는데 할머니의 집 쪽에서 불길이 보이더랍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집안에 있다는 생각에 집 쪽으로 달려가셨답니다. 저를 업고 있어 들어가지는 못하고 피해 나온 사람들 속에서 엄마를 찾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 명희야! 명희야! 를 외쳐도 답이 없더랍니다. 먼저 피한 하숙집 여학생이 아주머니, 명희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 법대생 오빠가 안에서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말에 데리러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라고 말을 해서 엄마가 집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맡기고 할머니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는데 소방관이 왔고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와 그 법대생을 찾아 나왔답니다. 마당에서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의 한쪽 얼굴이 온통 뻘겋게 흉이 진 채로 소방관이 얼굴을 감싸서 나와서요. 법대생은 정신이 없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들것에 실려 나갔고요. 엄마는 괴로운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구급차에 탔는데 할머니는 정신이 없어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 구급차에 같이 타고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한눈에도 얼굴에 화상이 심상치 않아 보여 할머니는 울기만 하셨대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쁜 딸이 친정 나들이를 왔다가 다친 것이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을 뿐더러 절망스러워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대요. 엄마는 구급차 안에서 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괴로워하다가 실신을 했대요. 그만큼 아팠던 거죠. 그 사고 이후로 엄마의 얼굴에는 큰 화상 자국이 생겼답니다. 불은 할머니 집 옆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잠이 들었던 엄마가 냄새를 맡고 저를 찾으면서 깨셔서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고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쳤대요. 마당에서 다들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데 한 사람이 법대생이 안 나왔다고 하더래요. 하필이면 그 법대생 방이 옆집과 가장 가까운 방이라 불길이 꽤나 거셌는데요. 엄마는 혼자라도 빠져나왔어야 했지만 사람이 안에 있다는 말에 그 법대생 방으로 향했답니다. 사람을 깨우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더래요. 연기는 차는데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법대생의 뺨을 세게 쳤답니다. 그제야 놀라서 일어나더니 허둥지둥 움직이면서 나가자고 나오는데 엄마의 머리 위로 나무 토막 하나가 떨어져 내리더랍니다. 그 나무 조각이 얼굴에 맞아 쓰러져 있는 걸 그 법대생이 부축해 마당까지 나왔고 마당에서 소방대원을 만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은 반쯤 탔고 옆집은 다 타버렸고 그 옆집에 다른 옆집도 반쯤 탔답니다. 불이 난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생선을 굽는다고 연탄불을 마루에서 피다가 화로를 넘어뜨려 불이 난 건데 그 불이 양 옆집까지 번진 거죠.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진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다치게 만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며칠 만에 이사를 하셨대요. 불이 난 집이니 집값도 제대로 못 받고 하숙 치던 학생들 하숙비도 물어줘야 했고요. 그 바람에 할머니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쓰셨기에 엄마의 신혼집 근처에 작은 방 하나 구해서 엄마 곁을 지키셨대요. 엄마 간호도 하려면
가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엄마의 남편은 사고가 난 직후에는 잘 치료해 봐야죠. 참 안타깝네요. 하더니 점점 할머니 앞에서도 짜증을 내더랍니다. 집에도 점점 안 들어오고요. 사위가 그러니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딸인 엄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그냥 모른 척 하셨대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좋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일그러져 버렸으니 그 허망함은 감히 제3자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다 어린 저까지 돌봐야 했고요. 그러니 한동안은 할머니가 엄마 곁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사위가 짜증을 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손녀에게도 무심한 사위였으니까요. 엄마의 시댁에서도 처음엔 어쩌냐고 안타까워하더니 그런 꼴로 어딜 나다니기나 하겠어요. 아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얼굴이 다 망가졌어. 라며 혀를 찼고요. 엄마는 그런 말들을 다 들었는지 점점 더 괴로워하더랍니다. 피부 이식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그 결과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절망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는 건 저뿐이었답니다. 한쪽 볼이 움푹 들어가 보일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엄마를 보는데도 환하게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면서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기운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계속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저를 지키려면 엄마가 힘을 내야겠더래요. 그런데 엄마의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밖으로만 돌더니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엄마를 빤히 보더래요. 할머니도 집에 가고 엄마와 저만 있을 때여서 엄마는 좀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눈빛은 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것처럼 보니까요. 그 눈빛이 엄마의 심장을 칼보다도 매섭게 찌르고 또 찌르더래요. 야, 너도 그런 상처 생기니까 별 수 없구나. 내가 그 인물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건데 얼굴을 다쳐오면 어쩌니.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너 얼굴 갉아먹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 혜선이도 지금이야 어리니까 엄마 찾지. 너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겠니? 애는 내가 데려간다. 그게 애를 위해서도 좋지. 이 집 전셋값은 너가 가져가. 내가 그 정도는 해줄게. 장모님 불 때문에 아무것도 못 건졌다며. 하숙생들 물어주고 다 없다며. 부모님이나 내가 워낙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냉정히 못하는 줄 알아. 라는 말로 엄마를 더 아프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혜선이는 내가 길러요. 어차피 당신 애 있으면 새장가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얼굴이 이래져서 새 출발 못하니까 애만 키우고 살게요. 라며 남편에게 사정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엄마의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더래요. 엄마는 그 후로 집을 빼고 할머니 집도 빼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하셨답니다. 은행에 다닐 때 나중에 엄청 개발될 거라고 들은 동네였대요. 가게 안에 작은 방이 딸린 집을 샀답니다. 할머니와 거기서 먹고 살려고요. 저도 키워야 했으니 돈은 벌어야 했고 얼굴의 흉 때문에 회사에는 못 다니게 됐기에 장사라도 해볼까 하고 그 집을 구하셨대요. 하지만 얼굴에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자주 대면하는 장사는 힘들고 뜨개질로 이것저것 만들어 걸어놓고 팔기도 하고 뜨개 용품을 파는 가게를 하신 거죠. 할머니가 하숙집 하시기 전에 하시던 장사라 엄마도 배워 뜨개질을 잘하셨으니까요. 미싱을 가져다 놓고 주문을 받으시면 천을 떼다가 이불도 만들고 베개도 만드셨습니다. 수도 직접 놓아주셨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신경 쓰는 집에서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할머니가 주로 가게에 나가 일을 보셨고 엄마는 안쪽 방에서 만들기만 하셨답니다. 외출할 일이 생기면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면서 가리고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긴팔 옷만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엄마를 보며 저는 어린 시절부터 꼭 내가 고쳐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던 옛날 이야기 속의 엄마로 다시 되돌려놓고 엄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죠. 웃을 때도 마음 편히 활짝 웃지를 못하는 엄마의 얼굴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사진 속의 엄마는 그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 실제 엄마는 얼굴을 숙이고
손으로 가리면서 웃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까요. 화상 자국이 난 피부가 가려워 밤새 뒤척이면서도 제대로 긁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도 비용 걱정에 감히 시술은 꿈도 못 꾸니까요. 장사라도 잘 되면 좋겠지만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유지가 됐기에 엄마는 본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언제나 제가 먼저였습니다. 제가 클수록 제게 드는 돈은 많았죠. 학비며 준비물 값이 만만치 않았겠죠. 전셋집만 챙겨 이혼을 한 후로 엄마의 남편은 소식도 전하지 않았고요. 할머니는 살던 집이라도 받았으니 다행이야. 너희 할머니는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하려고 몇 번을 쫓아왔는지 아니?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굴더라. 돌도 안 지난 너를 데리고 다친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말이야. 내 잘못이지. 내가 그 집에 너희 엄마를 시집 보냈으니까. 그 법대생도 그래. 그날따라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는 형편이 어려운데 공부하기 안쓰러워서 많이 봐줬거든. 군대 간다고 하기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있으라고 했던 건데 너희 엄마 불행은 다 내 탓이야. 내가 다 끌어안고 얼른 너희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하는데 라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고 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인물이며 공부며 뒤처지지 않던 늦게 본 자식인 엄마가 좋은 집에 시집가고 아이 낳고 그대로 잘 살 줄로만 아셨다면서 우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나이 30도 안 돼 얼굴에 흉까지 생긴 채로 이혼을 당해 방구석에서 바느질이나 할 줄은 할머니도 모르셨다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푸념을 저를 앉혀놓고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모르는 척 미싱을 돌리고 뜨개질을 하곤 했지만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푸념이 길어지면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시곤 했거든요. 할머니의 푸념을 듣다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속도 상했고요. 동네 아이들이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흉내내는 것을 보고도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저는 싸움닭을 자처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평화롭게 이기는 법은 공부였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다행히 엄마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요. 필기 깔끔하게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당차게 굴자 엄마를 놀리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끔 엄마에게 반쪽이라고 부르며 물건값을 깎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나자 그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혜선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가게 와서 전처럼 진상 떠는 사람이 없어. 우리 손녀가 야무지니까 그러지.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든 할머니와 더 내성적이 되어버린 엄마가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대들이 그러지 않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나 죽으면 우리 혜선이가 지 엄마 지킨다고 더 고달프겠지. 미안하다. 다 할머니 잘못이야. 너희 엄마는 착한 것밖에 없어. 엄마는 불쌍해하고 미워하려면 이 할미를 미워해.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끔은 야속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상처가 안쓰럽고 속상하긴 했지만 밉진 않았거든요. 그 상처를 놀리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미운 거였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오르내리며 안 그래도 아픈 엄마에게 또 다른 아픔을 만드는 사람들의 차갑고도 무심한 입과 손이 밉고 싫었던 거였지 엄마나 할머니가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꼭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어 엄마를 낳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할머니와 엄마, 저 셋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게 제 꿈이 되었죠.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라야 했을 엄마의 남편이 잘 자란 저를 만나면 한 번이라도 엄마와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를 후회하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좀 유치한 동기일 수 있었지만 제게는 절실했죠. 점점 더 나이가 드시는 할머니를 위해 안에서만 생활하는 엄마를 위해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학원에 한 번을 다니지도 않으면서 전교 1등을 하는 저를 기특해 하시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진 엄마와 할머니에게 괜찮다는 표시이기도 했고요. 굳이 엄마와 할머니를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못 보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말동무이기도 했고, 우리 집 지붕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자 엄마와 저는 한동안 마음을 못 잡았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후였던지라 차가운 묘지에 할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그 후로 엄마와 제 마음에 차가운 눈송이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엄마는 한동안 가게 문을 못 여셨고, 저는 첫 중간고사를 망쳤죠. 할머니가 안 계시니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좀 빨리 오는 토요일에 떡볶이를 해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었거든요. 하숙집을 오래도록 하셔서 그런지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는데, 그 중에서 떡볶이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엄마도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죠. 떡볶이를 보니 할머니가 생각이 나 저는 왈칵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한동안 찾지 않던 떡볶이였기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치 돌아가실 걸 아시는 것처럼 그러시더라. 내가 너희 아버지 따라가면 꼭 우리 명이랑 혜선이 잘 되게 해줄게. 아프고 힘든 거 다 사라지게 해줄게. 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혜선아, 우리 기운내서 잘 지내보자.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면서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그 말과 행동들이 제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할머니라면 정말로 저희를 지켜주실 것 같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엄마가 그렇게 강단 있게 말씀하시는 걸 그때 처음으로 봤고요. 엄마도 저를 지키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둘이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할머니 없이 지내야 하는 게 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단단하게 행동을 하시는 걸 보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머니 없이도 떡볶이를 먹으며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겨 있다가 엄마가 해놓은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한 떡볶이인데도 맛있다며 웃으며 드셨고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다시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가게에 나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안쪽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으며 혼자서 가게 운영을 하시게 된 엄마는 전보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남은 엄마가 채우시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거죠. 저는 엄마의 그 노력이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듯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중2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아이는 저를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했죠. 그 아이는 쟤 때문에 내가 맨날 2등이잖아.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한다며? 진짜 짜증나. 나는 학원도 다니고 이번에 과외하고 있단 말이야. 라며 다 들리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 얼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쟤네 엄마 언청이라며?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니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는 엄마 얼굴에 상처도 없으신데 인성이 왜 그 모양이니? 아, 엄마 아빠가 사랑보다는 성적만 보고 돈만 바르시나 보지. 난 우리 엄마가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 힘으로 공부하니까 당연히 너보다 잘하지. 하긴 너희 부모님도 이해는 간다. 장식으로 낳은 머리도 안 좋은 자식한테 돈으로라도 채워서 시켜야겠지. 별 수 있니?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1등을 못해서 혼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감히 저희 엄마를 건드린 제 나름의 복수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눈물이 범벅이 되더니 가만 안 둔다면서 제게 달려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같은 반 아이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워봤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기기도 했고요. 제게 또래들은 다 멀리해야 할 존재였거든요. 엄마를 보고 난 아이들은 모두 질색을 하며 가거나 못된 말로 놀렸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갑자기 친구가 되었냐고요? 그 친구가 너가 뭘 알아?
라며 달려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 나 어릴 때 돌아가셔서 나 새엄마랑 산다. 그래서 사랑 못 받고 큰다. 왜? 너도 아빠 없다며? 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뚝 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나는 너가 라고 하자. 그 친구도 우뚝 서더니 나도 미안해. 나는 너가 너무 빤듯하고 공부도 잘해서 부러웠어. 그런데 너희 엄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라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갑자기 난투극을 벌이다가 갑자기 우뚝 서 울고 있는 저와 그 친구를 아이들은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요. 시선이 느껴져 참아보려고 했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끌어안고 화장실로 가서 울다가 세수를 하고 서둘러 교실로 갔습니다. 수업에 빠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 후로 그 친구와 저는 서로를 제일 아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문제집을 많이 알고 있어 제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정보들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교류가 없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 친구는 법대 가는 게 꿈이라 외고를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목표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게도 특목고를 추천하시는 선생님께 학비가 너무 비싸다며 일반고 가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의대 갈게요. 라고 한 걸 나중에 한 엄마는 며칠을 속상해 하셨습니다. 자식 앞길 막는 부모라고요. 그런 학교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왜 안 간다고 하면 어쩌냐? 무조건 가야지. 나중에 의사 선생님도 더 쉽게 된다면서. 라며 엄마는 우는 소리를 하셨죠.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무리를 해가며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에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무리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친구가 부럽기도 했죠. 친구네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친구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기에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심 비교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니 부럽더라고요. 친구는 너는 일반고 가도 잘할 거야. 물론 더 힘들겠지. 그런데 너는 잘할 거야. 라며 제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도 고맙고 좋았습니다. 사는 환경이 달라도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아는 친구였기에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각자 고등학교에 가면서 꼭 연락은 끊지 말고 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저와 그 친구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같은 학교, 다른 과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음성 메시지라도 남기면서 연락을 하기는 했죠. 친구는 삐삐가 있었거든요. 답답할 때는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 응원하는 말을 주고받았고요. 모의고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문제집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그때마다 강혜선, 너는 같은 학교 가기만 해. 아주 맨날 쫓아가서 내가 수다 떨어줄 거야.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기운을 냈죠. 친구가 말을 되게 재미있게도 했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면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게는 일주일에 3번도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제게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걸 아신 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친구가 없는 게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얼굴을 다쳐 보기 싫어져 아이들이 저와 안 놀아주는 줄 아셨더라고요. 애들이 나랑 안 놀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걔들이랑 안 노는 거라니까. 엄마 얼굴이 무슨 상관이야. 내 성격이 너무 뾰족하다 그러더라. 엄마는 괜히 그래. 라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엄마처럼 제대로 친구도 못 사귀어보고 결혼할까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죠. 애가 애답게 커야 하는데 우리 혜선이는 너무 의젓한 애기였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지. 엄마가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라며 울기도 하시고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목표한 의대를 가야 했습니다. 엄마를 고쳐주기도 해야 했고요.
화상 전문 병원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운을 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코피도 여러 번 쏟았죠. 엄마는 그런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가 안 될까봐 열심히 음식도 하셨습니다. 너무 먹어서 굴러간다고 할 정도인데 엄마 눈에는 안 그랬나 봐요. 그렇게 제가 바라던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는 엄마,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친구까지 보고 싶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대 생활은 공부의 연속이더라고요. 특히나 엄마 치료법을 찾아 따로 공부했습니다. 인공 피부를 이식하면서 엄마의 다른 부위에 피부를 떼어내 함께 이식을 하는 방법에 관심이 가 알아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엄마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들을 하면서 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미비하다 보니 초라해지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게 엄마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친구는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나중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게 어머니도 좋으실걸? 이라며 제가 더 공부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공부 더 해. 라고 하시고요. 제가 본과에 들어갈 무렵 저희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집을 괜찮은 가격에 팔았고 그 돈으로 가게도 넓히고 가게 건물 위층으로 전세로 이사도 했거든요. 남은 돈은 저 시집갈 돈까지는 된다고 하시면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전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 때문이었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마스크라도 벗고 다니실 수 있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친구가 야, 너 소개팅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을 웃으며 내가 지금 소개팅 할 때니? 이제 전공의 시험 붙었어. 나 급해. 얼른 우리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야. 그러려면 나 교수 되기도 바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 진짜 괜찮은 선배라서 그래. 전부터 소개하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내 남자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고 아버지도 유명한 변호사야.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다니까. 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계속 거절했고요. 그런데도 어찌나 끈질기게 설득을 하는지 편하게 만나보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만나는 건 너무 어색해서 싫을 것 같아 친구 커플과 함께 보기로 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헤어지고 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대도 제가 마음에 든 것 같고요. 제가 엄마를 닮아 외모가 어디 가서 뒤처지진 않았거든요. 착하게 생긴 얼굴에 하얀 피부, 웃는 얼굴이 선해 보이는 남자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볼까 하면서 만나다가 그 사람이 좋아졌고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이 하고 싶다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그런 어머니라면 당연히 치료도 모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지. 혜선이는 외동딸이고 나는 막내 아들이잖아. 우리 부모님 노후는 형과 나눌 수 있어. 라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사법고시를 막 합격했고 저는 전공의 시험에 막 합격해서 각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결혼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 소개를 할 때도 엄마는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놀랄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처치를 조금씩 한다고 하면서 피부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흉이 져 있는 상태라 엄마는 여전히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안 하셨거든요. 엄마를 본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엄마를 대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남자친구 부모님께도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두 아들을 법조인으로 키우신 변호사 부부이셨기에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인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불편하신 몸으로 의사 딸을 키우신 게 너무 대단하다며 고생 많았을 텐데 너무 예쁘게 잘 컸다 라고 하시며 대견하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수는 고생을 안 해봐서 혜선 씨에 비하면 부족할 거야. 아무래도 생각도 얕고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인품이 좋은 게 다 부모님이 좋으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각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을 잡고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상견례장에 입고 갈 번듯한 외출복도 없이 지낸 엄마에게 미안해. 제가 살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싼 옷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엄마는 아유, 내가 이렇게 비싼 옷은 뭐하러. 내가 시집가? 혜선이 너 옷이나 사. 우리 딸은 앞으로 어디 갈 곳도 많은데 옷 많이 사야지. 라며 사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더 엄마에게 지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돼? 엄마 옷도 안 사주는 나쁜 딸 만들 거야? 나 그런 걸로 흉잡히기 싫어. 라며 옷을 사시라고 했죠. 그러자 엄마는 어차피 얼굴에 흉 때문에 뭘 입어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좀 더 싼 걸로 사.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얼굴이 어때서? 엄마, 내가 고쳐주긴 할 거지만 엄마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남자친구 부모님은 엄마 대단하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엄마만 엄마가 대단한 줄 몰라. 엄마 지금 이 옷도 부족해. 더 대접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사. 라면서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했죠. 그제야 엄마는 미안해서 그러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라면서 옷을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산 옷을 입고 여전히 마스크를 한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라 저도 기가 눌리더라고요. 예약된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서는데 아버님이 엄마의 얼굴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버님의 눈길을 느꼈는지 아버지! 라며 아버님의 팔을 잡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명의 아니니? 어머니가 하숙집 하셨던? 이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다시 보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셨더라고요. 엄마도 놀라. 네, 제가 명의 맞고 어머니가 하숙집 하신 것도 맞아요. 어떻게... 라며 대답을 하시자. 맞구나, 맞아. 내가 드디어 찾았어.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니 저희 엄마에게 엎드려 절을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엄마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치를 채신 건지 정말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혜선이가 귀인이구나 하시더니 엄마의 손을 잡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정신없이 우왕좌왕하자 남자친구가 일단 모두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서 들은 이야기들은 놀라웠죠. 그 말로만 듣던 법대생이 아버님이셨거든요. 아버님도 그날 병원에 실려가셨다가 치료를 받고 다시 하숙집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이사를 하신 후였답니다. 아버님은 바로 입대를 하셨어야 했고요. 할머니가 어디로 이사하신 줄도 모르니 찾기가 어려워 휴가 때마다 찾으셨대요. 엄마가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기에 꼭 찾아야 하셨답니다. 아버님을 구해준 보답을 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면서 입대한다고 술만 안 먹었어도 명이 너까지 다치게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이 나이까지 고생하게 해서 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셨대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인심이 좋으셨는지 하숙비를 못 내는 나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힘내라고 하셨어.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군대로 도망치려고 했지.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하숙비 걱정은 말라면서 웃으셨는데 친구들이 사주는 술을 먹고 와서는 내가 잠이 들었어.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잔 거야. 아마 명희가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대로 잘못됐겠지. 그런 은인을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감사하다.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걸. 이라며 엄마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님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얼굴도 기억이 안 나셨답니다. 그래서 원망도 못 하셨대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 원망해서 뭐하나 싶어서요. 아버님은 명희가 워낙 인물이 좋아서 나는 오며 가며 봐서 알았지. 그런데 그날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왔기에 술김에 아는 체도 하고 예쁘다 했었어. 인형 같더라고. 라고 하시더니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상견례는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엄마의 수술은 더 당겨졌고요. 아버님이 수술 비용을 다 내주셨거든요. 완전히 전과 같은 얼굴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엄마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예쁘게 잘 수술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조금 더 씩씩해지신 엄마를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그런데 왜 따로 사냐고요? 엄마는 아직은 제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대요. 아이 어릴 때도 낮에만 봐주시고 저녁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우리가 집 지어서 사돈 모시고 시골로 내려갈 거야. 그래야 내가 긴 시간 진 빚을 갚지. 라고 하시면서 노후 이야기 중이십니다. 엄마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시고요. 드센 딸내미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우리 엄마가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한다고 약속하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가 뜨개질 하시면서 잘 들으시거든요. 엄마께 앞으로는 고분고분한 딸이 되어보겠다고 한 약속 꼭 지킬 테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싶고요. 사연 들어주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